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 세무이급 기출문제 91회 1강으로서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이 이론 문제를 풀기 전에는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혹시 계정 과목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손 충당금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 아래 글의 세 가지는 연결된 글입니다. 외상매출금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넉넉합니다. 이럴 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150만원을 꺼내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대손 충당금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이제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일부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또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이 넉넉한 경우는 대손 충당금, 일부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 아예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일 경우에 이렇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로서 예린 상사의 미수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단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0만원이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손 충당금 50만원, 그리고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 즉 다시 말해서 떼인 것이 돌려받지 못한 것이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인 경우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 혹시 놓치셨으면 밑줄 그으시고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손 처리한 명성의 외상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경우 보통예금 150만원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자, 지금은 외상매출금을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대손 처리되었던 외상매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150만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대손 처리되었던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의
하셔야 하는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 찾는 겁니다.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1번이 틀려버렸습니다. 자,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대손 삼각비라고 입력해 보십시오. 800번째입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은 그렇지만 미수금, 즉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900번대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모든 채권에서, 이 말이 틀려버렸습니다. 매출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라고 했더라면 맞을 텐데, 모든 채권이란 말은 미수금이라든지 또는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두 번째, 매출채권 잔액기준법에 의한 대손 예상 금액을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실기 문제에 기말 대손 충당금 보충법을 이용해서 적립하는 결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킨다. 마지막 예제 보여드렸잖아요. 대손 처리되었던 외상 매출금을 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할 때는 보통예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받은 것이 됩니다.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대손 충당금과 상기하고, 없으면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1번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에서 간단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유형자산의 교환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종자산 교환이 있고요. 이종자산 교환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산의 교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교환 처리인데요. 핵심적인 말은 동장이공, 동장, 우리 동사무소라 그럽니까? 요즘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동사무소, 동장이고, 내가 동장입니다. 동종자산은 장부가액,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장이공. 자, 다시 한 번 더. 자산의 교환 처리는 내가 동장이고, 동종자산은 장부가액, 이종자산은 공정가치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종자산 교환입니다.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내가 동장이공, 동종자산, 장부금액이죠. 인식한다. 동종자산의 교환의 경우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므로 제공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내 거의 장부가액으로 주고 받는 것도 그대로란 말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상업적 실질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고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상공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주 명성이 사용하던 건물과 교환하였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상공의 건물 내 겁니다. 취득원가 5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 공정가치는 150만원이네요. 자, 동종 자산인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가치,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500에서 200을 빼니까 300만원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명성의 건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입니다. 자, 분기 한번 해볼게요. 건물 얼마짜리 주었나요? 500만원. 건물 500만원 내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 2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명성의 건물은 얼마짜리를 받았다? 300만원짜리를 받은 것입니다. 왜? 내 장부가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종자산인 경우에는 명성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 자산의 공정가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92회나 93회 때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종 자산 교환 처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동장은 되었고 이공이란 말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 자산, 다른 자산의 교환입니다.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동장 이공 이런 의미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내가 동장이고 누가 동장이고 내가 동장이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기억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 자산의 교환의 경우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제공한 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을 인식해 줘야 됩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함으로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이익과 손실이 있다란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공이 사용 중이던 건물을 명성이 사용하던 건물과 교환하였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상공의 건물 내 겁니다. 취득원가 500, 감가상각 누계액 200, 공정가치는 150만원입니다. 명성의 기계장치는 이렇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공의 건물 교환했죠. 나갔으니까 대변에 건물 얼마? 5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200.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내 거의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150만원. 그래서 받은 명성의 기계장치는 150만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뺐더니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300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얼마짜리 받았습니까? 15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입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50만원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종자산이든 이종자산이든 받는 상대방의 자산은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동종 자산일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이 없습니다. 내가 지급하는 장부가액입니다.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받은 거고, 그리고 이종 자산인 경우는 내가 제공한 것의 공정가치만큼 받은 것이라며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 즉 장부가액과 장부가액과 공정가치 간의 차이가 있죠. 이익을 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손실을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동장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동장이고, 내가 동장이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 등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유형자산 취득 시 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는 주로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게 되면 공채를 구입해야 됩니다. 물론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이때 구입한 공채는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내가 공채를 100만원짜리를 샀는데 공정가치가 80만원 밖에 하지 않는다면 20만원만큼의 차익이 생기죠. 이 차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채, 공채 자체는 단기 매매증권 또는 주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 매입한 가격은 국공채는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그 차액만큼, 차이나는 금액만큼은 어디에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가치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는 말입니다. 동종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 교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동종자산, 동장, 그러니까 장부가액으로 주고 장부가액으로 받기 때문에 받은 것은 장부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우리가 보유한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20년에 계상되는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먼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주식회사 천주를 주당 만원의 공정가치에 매입하였다. 천주가 만원이니까 1000만원치가 구입되었네요. 기말에 A 회사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500원, 500원 올랐네요. 평가되었다. 자,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는 단기 매매증권인 경우 얼마? 1000만원. 기말 공정가치는 천주 곱하기 1500원 하니까 1050만원, 50만원 이익 받죠. 결산을 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의 손익입니다. 즉 단기 손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얼마?
50만 원만큼 증가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되었을 경우 취득원가 1000만 원 같습니다. 기말 공정가치 1050만 원 같습니다. 결선을 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즉 단기 손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이나는 금액은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50만 원이 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을 때는 단기 순이익, 순손실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자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되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의 항목 구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이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요거는 수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거, 내가 구입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이란 말은 이미 선적이 되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단 말이죠.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 거입니다. 하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것은 내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왜? 도착해야지만 내 것이 되겠죠. 주로 우리 수출이나 수입은 대부분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송품, 체험분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시용 판매인데요. 매입 의사 표시가 있으면 내 재고자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팔링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매입 의사 표시가 없으면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즉 소품품, 서점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 출판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탁자, 서점이 판매함. 그러면 내가 출판사인데요. 어디에 서점에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서점이 팔았습니다. 고객에게.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겠죠. 하지만 서점이 보유하고 있는 책은 누구께 됩니까? 결국은 반품받겠죠. 내 거죠.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할부 판매 상품입니다.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즉 팔링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감모와 공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거. 공손, 불량하게 살면 안 되죠. 공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량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지만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비정상적인 공손입니다.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며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예, 1번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 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재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치덧 원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먼저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배만 실어주면 팔린 거로 보는 겁니다. 운송 중이라 그러네요. 그럼 배에 실렸으니까 운반 중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다? 내게 아닙니다. 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 되겠죠. 왜?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운송 중이니까 이미 선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예,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토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예, 1번 맞습니다. 주식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은 남은 것을 말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 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내용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해 보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어디에 입력하는가 하면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입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의 잔액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자주 접하는 것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된다는 거 앞에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제조 원가니까 어디에 공장에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공장에서 들어가는 돈은 다 더하게 하면 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돈은 가산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접 재료비 공장에서 필요하겠네요. 제조 공장 화재 보험료 공장이죠. 그리고 제조 공장 공장장 급여 해당됩니다. 제조 기계 감가상각비 제조입니다. 제조 공장 임차료에 다 해당됩니다. 영업부 이것들은 영업부잖아요. 더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늘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것들을 다 더하면 58만원이 되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분법, 제조간접비 배분법이 되겠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반면에 단점은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가장 정확한
원가가 구해지고요. 단점은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원가 배분 방법이 간단한 반면에 정확하지 않고 상호 배분법은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되는데 단점으로는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 됩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 용역 관계,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분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한 배분 방법입니다. 예, 이번도 맞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법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확성이 가장 높은 배분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것이고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 고려가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출제되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개별 원가, 종합 원가, 표준 원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이 개별 원가 계산 안에 있는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채택합니다.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 장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하고요. 단점으로는 원가 계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비교적 단위당 가격이 한 개당 가격이 고가인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채택합니다.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원가 계산이 가장 간편하며 원가 계산의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경제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업종으로는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 제지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핵심적인 것은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인 시간과 노력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 여기에 별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원가는 제조 공정별로 원가 집계한다는 것. 물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 이 초록색들은 다들 중요한 말입니다. 장점, 가장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원가입니다. 원가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전에 실시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각 원가 요소별로 미리 표준적인 소비액을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산정된 표준 원가를 실제의 제조 활동에 소요된 실제 원가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별 원가, 종합 원가와 표준 원가가 표준 원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의 계산의 경우 제품이 몽땅 완성되어야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에 완료된 원가를 알 수 없어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문제는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제와 정상이죠. 실제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로, 물론 정상 개별원가도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입니다. 하지만 제조 간접비입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이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개별 원가에서 우리가 원가 계산에 쓰는 제조 간접 원가, 이거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실제 배부율이 되며, 정상 개별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한다는 거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분은 실제 배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배부보다 빠른 원가 결정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 원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 개별 원가는 실제 배부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배부가 얼마가 되는가 알려면 마지막에 기말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개별 원가는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빠르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돈이 맞지 않겠죠. 왜? 예정 배부율이니까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가 계산 시점입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회계 연도 기말에 가능합니다. 왜? 실제 얼마가 들었는지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말에. 하지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생산 완료 시점에 바로 원가 계산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시성이라죠. 참고로 적시성이란 말은 필요할 때 그때 제공되는 것을 적시성이랍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배부 방법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 배부 방법인데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율이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비는 둘 다 실제 발생액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 내에 실제 배부 기준의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그렇죠? 실제 배부율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예, 2번도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3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우선 배부율,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예,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개별원가 계산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공손 수량과 비정상공손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거 맞는 거네요. 단 정상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자, 지금 단기 완성품 수량이 몇 개입니까? 800개네요. 자, 그러면 먼저 정상공손 수량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정상공손 수량은 단기 완성량 800개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40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체 공손 수량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공손 수량, 자, 을 구하려면 단기의 완성품 수량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초 제공품 그리고 단기 착수 수량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되겠죠. 기초 제공품 200개 그리고 단기 착수 수량 몇 개? 900개 기말 제공품 수량 몇 개? 150개 하면 950개가 완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단기에 완성한 것은 몇 개? 800개입니다. 그래서 실제 단기 완성품 수량은 800개입니다. 그럼 몇 개의 공손이 발생했나요? 자,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950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완성된 것은 얼마? 8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공손이 발생되었습니까? 참고로 공손이란 말은 불량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상공손이 40개니까 몇 개 중에서 150개 중에서 그러니까 따라서 전체 공손 수량 150개에서 정상 공손 수량 40개를 빼면 110개의 비정상 공손이 발생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당해 연도에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 간접비가 2,500원 과대 배부된 경우 더 많이 배부되었답니다. 다음 조건 하에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이 얼마인가 알면은 충분히 예정 배부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2,500원 과대 배부되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조 간접비입니다. 제조 간접비니까 직접 재료비 해당 없습니다. 간접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해당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 해당 없습니다. 간접 노무비 해당됩니다. 간접 경비 해당됩니다. 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자, 포인트는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인데요.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더하면 제조 간접비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간접 재료비 2,000원, 간접 노무비 4,000원, 간접 제조 경비, 간접 경비가 4,000원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만원입니다. 그런데 2,5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실제 발생액이 만원입니다. 거기다가 2,500원을 더해줘야지만 과대 배부된 2,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둘을 더하면 12,5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발생된 것은 만원, 12,500원이 배부되었으니까 제조 간접비가 2,500원 과대 배부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도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두 번째입니다. 이 직접 재료비는 여기에 해당 없다는 것. 이 계산할 때 이것 두 개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며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입니다. 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주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 1번 틀렸죠.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입니다. 공급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된 때. 자, 이거는 그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재화가 물건이 실제로 상품권과 재화가 교환된 때, 그때 팔린 거로 보죠. 예, 2번 맞습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된 때란 말은 상품권을 내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그때 팔린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실제로 옷이나 다른 물건과 교환해 갔을 때 그때 팔린 거로 본다라는 겁니다. 2번 맞는 말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고객에게 정려하는 경우 재화를 정려하는 때 그때 공급된 거로 봅니다.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4번도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이 보기 감동받았네요. 이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4번이 우리가 장기란 개념이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라는 것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입니다. 넘겨준 다음 날부터 할부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문제가 장기 할부 판매가 아마 91회 때인가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기가 애매하게 나와서 옥신각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4번을 정확하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91회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 할부 판매가 어떤 경우냐, 이 경우가 정확하게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공짜 같은 문제도 시험에 나오네요. 작성 연월일, 물론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 품목은 아니죠. 품목, 수량, 단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주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당사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에 선적하고 대금은 2020년 12월 10일에 수령하였다. 수출 관련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수출과 수입의 환율 적용입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선적일 기준 환율입니다. 선적일에 수출이든 수입이든 수출도 선적일 기준 환율이고 수입도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요. 다만 수입의 경우는 수입 신고 수리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을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대고객 매입
매입률은 은행이 고객에게 매입하는 환율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과세 표준은 선적일이 되는 겁니다. 선적일이니까 11월 20일 기준 환율이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은 얼마? 1달러당 1,000원이네요. 그러면 5만 불 곱하기 1,000원 하니까 5천만 원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고객 매입률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 표준은 무엇을 한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수입도 마찬가지로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다만 수입의 경우는 수입 신고 수리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틀리게 되면은 실기 문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입니다. 자, 본인공제, 근로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인적공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해당되면 150만원을 공제해 준단 말입니다. 소득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본인만 됩니다. 형수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본인 형제자매 본인만 됩니다.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됩니다. 참고로 위탁아동, 왜 가정에 무슨 사정이 있다든지 여차한 이유로 애들을 다른 집에 위탁받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고아원이라 그러나요? 왜 부모 없는 어린애를 이렇게 시설해서 관리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불쌍한 애들을 위탁을 받아서 마치 내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키우는 애가 위탁 아동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제한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받지 않고, 장애인만 나이 제한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장인, 장모, 시부, 시모를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영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 1명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금액에서 공제한다. 1번 틀렸죠?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 1인당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자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죠. 소득 제한만 있습니다. 예, 2번 맞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예,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주자의 형제자매, 장애인이 아닙니다. 기본공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예,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 문제 차주로 출제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에는 구석에 숨어 있는 게 나오면 사실 맞추시기가 조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의 수입식입니다. 각종 예금입니다. 예금은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통지 예금이 있습니다. 통지 예금은 인출일이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됩니다.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무엇은 통지 예금은 그렇단 말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되며 채권 엄의 이자는 약정일에 의한 상환일이 되며 해약으로 인한 이자는 그 해약일이 됩니다. 자, 이 중에 맞는 것 찾는 거네요.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되겠죠. 지급받는 날이 됩니다. 이자를 지급받는 날. 1번 틀렸습니다. 통지 예금의 이자는 통지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통지한 날이 아니라 언제? 인출일이 됩니다. 통지 예금은 인출일.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정기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예, 정답은 3번입니다. 각종 예금은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며 4번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아니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혹시 틀리셨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소득세법이죠. 소득세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출제되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다 외우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주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정 안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 찍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문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소득세법을 다 공부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대 시험에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나오며 가끔 15번 이런 문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름으로써 91회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